한국에 오자마자 믿기지 않는 기적을 눈앞에 보게 되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왜 저한테 이렇게 대하시는 거죠? 역시나 한국은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후진국인가요? 여기 딸과 함께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여성이 공항 입국장에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앞에 있는 한국인 직원은 오히려 흐뭇한 미소를 보이며 외국인 여성을 어디론가 안내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는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불우이웃을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의 비너스라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한국으로 출장을 갔었던 남편의 어쩔 수 없는 제안 때문에 인생 처음 한국을 방문했었는데요. 사실 20년이 넘게 딸들과 함께 독일에서 살아왔었던 저에게 선진국인 독일을 떠나 아시아 국가 중 하나인 한국으로 이민을 가야 하는 것은 제 인생 가치관을 붕괴시킬 정도로 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딸들과 함께 인생 처음 방문했던 한국은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작은 나라에서 살아왔는지 저를 돌아보게 만들었는데요. 일단 한국에 처음 도착하자마자 깜짝 놀랐던 건 생각보다 도시의 인프라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나 딸들과 함께 처음 인천공항 입국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살아생전 처음 겪어보는 상황에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는데요. 약 한 달 전 먼저 서울에 자리를 잡아놓고 있겠다던 남편은 제가 한국에 도착하는 일정에 맞춰 공항에 나와 있기로 했지만 남편은 바쁜 일정 때문에 공항으로 가지 못할 것 같다는 황당스러운 문자를 남겼더군요. 심지어 한국으로 오기 전 한국말로 소통할 수 있게 아주 약간의 공부를 하기는 했었지만 저 혼자서는 다른 한국인들과 소통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였고 결국 저는 공항에 우두커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모든 입국 절차를 진행해야만 했던 저는 외국인 전용 인천공항 입국 심사대로 향했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눈을 의심하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그곳에는 독일의 공항에서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기계식 스크린대 수십 개가 깔린 것은 물론 그것들이 자동으로 얼굴과 지문 그리고 여권을 인식해 복잡한 여권 심사 과정 없이 정말 단 3분 만에 모든 입국 심사 과정을 마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독일에서도 이제 망부인 입국 심사대를 도입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기술적인 문제가 너무 많아서 무인 입국장 근처에는 항상 직원이 대기 중인 것은 물론 거의 5분마다 고장이 나버려서 입국 심사 자체가 대면 심사보다 더 오래 걸리는데 한국은 기술적 발전이 독일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린 것인지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빠르게 심사대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중 하나일 텐데 뭐가 있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이러한 공항 디지털 기술력을 눈으로 마주한 순간 저는 왜 남편이 계속해서 가족 전체가 한국에서 살아야 된다고 주장했는지 그 깊은 뜻이 이해되고 말았죠. 어쨌든 약 5분 뒤 저는 딸들과 함께 입국심사대 기계를 무난하게 통과했고 그때부터는 전혀 처음 겪어보는 타국의 나라이기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주위를 두리번거렸는데요. 10분 정도 고민을 하던 저는 결국 도움을 받기 위해 공항 중앙에 있던 안내데스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공항 안내데스크에 도착한 순간 저는 기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곳에는 마치 키오스크처럼 생긴 패드가 놓여 있었는데 그곳에 제가 도착해야 되는 여행 목적지와 언어를 선택하면 실시간으로 건너편에 있는 한국인 직원의 통역을 해주며 저의 전체 여행 가이드 일정을 봐주는 것은 물론 어떻게 교통편을 타고 이동해야 가장 빠른 일정으로 도착할 수 있는지까지 스크린에 설명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그 놀라운 키오스크는 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지도 어플과 연동되어 제가 어디로 이동해야 지하철과 버스를 탈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것은 물론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그 즉시 한글이 독일식 영어로 번역되는 놀라운 장면마저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은 한국말을 전혀 할 줄 몰라도 휴대폰과 공항 키오스크만 있으면 무리 없는 한국 여행 일정이 가능했던 것이었고 공항과 직접 연동되는 어플은 너무나 신기해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심지어 데스크에 있던 한국인 직원분은 저에게 한국에서의 통신사 신청은 진행했냐는 말과 함께 이상한 기계를 주셨는데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뒤 들려온 한국인 직원분의 설명은 제가 살아온 인생 자체의 가치관을 박살내버리는 충격적인 설명이었죠.
이건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료 와이파이 포켓이에요. 이미 휴대폰과 연동시켜드렸으니 약 일주일 정도 무료로 와이파이 시스템을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고 나중에 독일으로 돌아가실 때 기계만 반납하시면 됩니다. GPS도 설치되어 있으니 휴대폰과 함께 묶어 분실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 손에 들려있는 포켓 와이파이는 정말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였고 저는 이 작은 기계가 무료로 와이파이 이용 환경을 구축해준다는 사실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독일에서는 와이파이를 사용하려면 거의 한 달이 걸려서 통신사 회사에 신청을 넣고 대기를 해야 하는 것은 물론 설치를 마무리하고 나서도 속도가 너무 느려서 대도시 중심지가 아니면은 사용하기 힘들 정도였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한국은 포켓 와이파이를 켜기만 하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의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은 얼마나 부유한 것인지 저처럼 다급한 일정으로 한국에 도착한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무료로 포켓 와이파이를 나눠주고 있던 것이었고 반납 또한 너무나 편하게 다시 독일으로 돌아갈 때 돌려주거나 여행 일정이 길어진다면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된 링크를 누르고 제 주소를 입력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수거 처리가 되는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어요. 사실 독일에서는 한국처럼 디지털 도시 인프라 시스템이 거의 발전하지 못해서 어디를 가나 아날로그적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문서를 하나 제출하더라도 시청 건물에서 거의 3개월을 기다려야 되는데 한국은 이러한 기다림 자체가 없는 미쳐버린 나라인 것 같았죠. 한국에 도착한 지 단 1시간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지만 제 딸들조차 한국이 살기에 너무 편한 것 같다면서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겠냐고 했고 저 또한 그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최첨단 기술의 맛을 본 저는 한국으로 오기 전 가지고 있었던 걱정이 싸그리 사라지면서 너무나 편한 마음으로 남편이 있는 서울로 향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제 딸이었던 데이지가 제가 잠시 포켓 와이파이에 한눈을 팔고 있던 사이 들고 있던 음료수 컵을 옷에 전부 떨어뜨렸던 것이었고 데이지의 옷은 음료수에 전부 젖어버려 아예 입고 다닐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남편이 이미 1차적으로 한국으로 갔을 때 저희 가족의 짐을 대부분 들고 이동했던 상황이었기에 데이지가 입을 수 있는 여분의 옷마저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가지고 있는 손수건으로 공항 바닥을 닦으려던 순간 포켓 와이파이의 안내를 도와준 한국인 직원분이 저에게 다가와 빨리 자신을 따라오라며 어딘가로 뛰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바닥의 주스는 어떻게 하자 라며 걱정스러운 눈치를 보였지만 한국인 직원분은 그건 저기 로봇이 알아서 닦을 테니 일단 딸이 감기에 걸리지 않기 위해 빨리 자신을 따라오라는 재촉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한국인 직원분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여기가 무슨 SF 영화 속도 아니고 무슨 로봇이 있다는 것이지. 라는 생각이 들려던 찰나 제 눈앞에는 이해할 수 없는 형태의 로봇이 딸이 흘린 주스를 이미 닦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습니다. 한국은 인천공항 내부에 이미 청소를 위한 무인 로봇 수십 대가 돌아다니며 비상 상황을 체크하고 있던 것이었고 한국인 직원분의 시스템 요청으로 로봇이 그 즉시 달려와 바닥 청소를 진행했던 것이었죠. 아무리 한국이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이건 정말 선진국 그 이상의 미래 국가 같은 모습에 저는 존경심이 생길 정도였고 이제부터 경험하는 한국에서의 모든 것들은 제 상식 그 이상의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에서는 공항에 로봇이 있기는커녕 노숙자라도 없으면 다행인 상황이기. 한국처럼 뛰어난 무인 기술력을 전혀 겪어볼 수 없는 나라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은 그런 독일에서 태어난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주위의 모든 것들이 그저 버튼 하나 그리고 휴대폰의 요청으로 대부분의 것들을 무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구축되어 있던 것이었고 저는 그 순간 딸들과 함께 한국에서 살게 된다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는 결심마저 서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인천공항 로봇의 도움으로 일단 바닥 청소를 마친 저는 다급히 한국인 직원분을 따라 이동했고 약 3분 뒤 이상하게 생긴 통로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직원분은 뜬금없이 데이지에게 잠옷처럼 생긴 옷을 건네주더니 탈의실을 가리키며 입고 있는 옷을 전부 벗고 자신에게 달라는 이해할 수 없는 요청을 했는데요.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고는 하지만 서울의 숙소에 도착할 때까지 데이지가 잠옷을 입고 있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자 시간이었고, 저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아 지금 데이지의 옷을 건네주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한국인 직원분은 뿌듯한 미소로 자신의 뒤쪽을 가리키며 약 5분 정도면 모든 정리가 가능하니 뒤를 한번 구경해보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저는 한국인 직원분의 뒤에 있던 시설을 둘러봄과 동시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십 개의 거대한 최고급 세탁기가 일렬로 설치되어 있던 것은 물론 독일에서는 비싸서 사용해보지도 못한 대형 건조기마저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곳은 공항 내부에 있던 무인 세탁실이었고, 데이지처럼 여분의 옷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빠른 세탁과 건조를 할 수 있는 세탁시설을 미리 준비해놨던 것이었죠. 심지어 세탁기와 건조기 옆에는 각종 옷의 재질에 맞는 고급 세제와 섬유 유연제가 아무런 잠금 장치 없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고, 저는 이 모습을 보자마자 머릿속이 하얘지고 말았습니다. 독일에서는 지금 도난 범죄 사태가 너무 심해서 주택 단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의 빨래를 도둑맞지 않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마을 경호업체까지 고용하고 있는데, 한국은 수백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는 공항이었음에도 이런 비싼 세탁기와 건조기, 심지어는 세제까지 아무런 잠금 장치 없이 바로 들고 갈 수 있는 상태로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세탁기와 건조기들 앞에서 자신의 모든 소지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안마의자를 이용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이었는데요. 한국은 도대체가 얼마나 안전한 나라인지 물품의 도난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도 모자라 자신의 신체 안전에 대한 부분까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고, 저는 그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며 부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에서 딸과 함께 살아오고 있는 저는 언제 어디를 가나 항상 딸의 상황에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물론 사방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범죄 집단 때문에 마음을 졸이면서 살아야 했는데, 한국에서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모습은 그저 범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이 없는 듯 마치 치안 시스템 자체가 다른 차원인 것 같은 편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공항에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는 것도 신기한데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까지 확인하니 저는 순간 말문이 막히고 말았고, 눈에서는 알 수 없는 안도감과 슬픈 감정에 눈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제가 남편의 제안을 따라 곧바로 한국에 왔었다면 우리 가족이 더욱 행복했을 텐데 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이라도 최선진국 한국에서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한국인 직원분은 데이지의 옷을 받아서 세탁기와 건조 과정을 차분히 진행해 주셨고, 이것은 정말 약 15분이라는 놀랍도록 빠른 시간 만에 새 옷처럼 뽀송뽀송해져 제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아직도 부유한 거주민이 아니면 자신의 집에 세탁기나 건조기가 없는데, 한국은 공공시설인 공항에서마저 이런 최고급 세탁기와 건조기가 제공되고 있다니, 저는 그동안 한국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다는 생각에 그동안의 인생이 후회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남편은 일이 늦게 끝나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해 있으니 제 위치를 말해달라는 기적적인 전화가 걸려왔는데요. 저는 한국인 직원분에게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건넨 뒤 데이지에게 깨끗해진 옷을 입히고 남편을 마주할 수 있었고, 그렇게 남편의 차를 타고 공항에서 겪은 기적적인 일들을 말해주며 남편의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한국에서는 오히려 그 정도의 일들은 너무나 평범한 축에 속한다며 아직 선진국 한국의 힘을 전부 알기에는 무리라고 했고, 저는 여기서 더 얼마나 뛰어난 나라일까? 라는 생각에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그리고 역시나 남편의 차를 타고 가면서 볼 수 있었던 창문 밖 한국 도시의 풍경은 보면서도 경이로웠습니다. 깔끔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도로의 초고층 빌딩, 심지어 여기에 더해 산과 공원이 적절하게 섞인 한국 도시의 모습은 그 도시적이면서도 자연적인 모습에 독일과는 차원이 다른 체계와 효율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특히나 더욱 놀라웠던 것은 독일의 길거리 화장실과 한국의 길거리 화장실이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도 독일에서는 길거리에 아무런 칸막이가 없는 오픈용 화장실이 거의 5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길거리 전체의 냄새와 바닥 오염이 너무 심한데,
한국의 길거리 화장실은 여기가 정말 화장실인지 호텔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규모도 크고 깔끔함의 수준 차이가 느껴졌거든요. 심지어 한국의 화장실 내부에는 아이를 씻길 수 있는 아이 전용 화장실이 따로 있었던 것은 물론 독일과 다르게 따뜻한 물까지 쏟아져 나와서 이렇게 부유하게 살아도 될까라는 걱정마저 생길 정도였습니다. 특히나 독일의 화장실은 저녁 시간만 되면 노숙자들의 아지트로 사용될 정도로 위험한 공간인데 한국은 이러한 독일과는 전혀 상황이 다른 듯 길거리에서 노숙자들을 전혀 볼 수 없는 것은 물론 독일보다 화장실이 더욱 깨끗했지만 그 어디를 들어가나 노숙자들이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은 단 한 번도 볼 수 없었는데요. 그 후 약 40분이 걸려 저는 남편의 집에 도착하게 되었고 문을 열자마자 헉 하고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주거지가 한국에서는 평범한 범위에 속한다고 했지만 그 내부에는 세탁기와 건조기, 심지어는 독일 주부들에게는 꿈만 같은 기계인 공기청정기까지 놓여 있었는데요. 남편은 한국은 가전제품 브랜드의 근본 고가라고 할 수 있기에 이러한 제품들이 독일과 다르게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매우 좋다고 했고 바로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정수기부터 빨리 이용을 해보라며 저에게 한국의 놀라운 주거 시스템 이곳저곳을 소개해줬어요. 이런 살기 좋은 나라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던 저에게 한국은 정말 꿈만 같던 나라 그 자체였고 심지어 집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열쇠가 아닌 디지털 도어락으로 설치되어 있는 모습은 마치 제가 독일 초고 위층 부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은 아직도 아무리 부자 단지의 주택으로 가더라도 열쇠라는 출입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불편한 것이 한둘이 아닌데 남편은 한국은 거의 모든 출입구가 디지털 도어락으로 교체된 지 몇십 년이 넘었다며 한국은 다른 나라들보다 생활 편의성 부분에서 무려 100년 이상은 앞서고 있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말을 해주더군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한국은 거주지 내부에 있는 기계를 통해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고 차량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휴대폰의 전기 공급과 수도, 공급 호환 어플을 연결해서 정말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따라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생각에 기대감이 차올랐고 빨리 짐을 정리하고 저녁을 먹어야겠다는 생각에 간단히 짐을 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에 있던 딸 데이지가 자신의 몸에서 열이 나는 것 같다며 기침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아무래도 아까 빠르게 옷을 갈아입히기는 했지만 시차의 영향과 몸의 피로로 감기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이미 저녁 9시를 넘은 상태였고 병원으로 이동하기 힘들었던 몸 상태였기에 저는 그저 데이지에게 따뜻한 물을 주며 참으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죠. 그런데 남편은 데이지의 상태를 상세히 확인하더니 뜬금없이 약 40분 뒤에 데이지의 증상에 맞춤으로 제작한 감기약이 도착할 것이라는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더군요. 남편은 한국에서의 경우 휴대폰을 이용해 부디 병원을 가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증상에 맞는 약을 제조해서 받아볼 수 있다고 했고 심지어 배달로 약이 집 앞까지 전달되기에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며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기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병원을 가지 않아도 약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것은 물론 그 약이 다음 날도 아니고 40분도 걸리지 않는 시간 만에 집으로 바로 배달이 온다는 사실은 귀로 듣고 있으면서도 지금의 이 상황이 믿어지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독일에서는 어린아이와 함께 병원 진료를 받아보려면 최소한 달의 대기 시간이 있는 것은 물론 약조차 제대로 지어주지 않아서 아이의 몸이 아프더라도 집에서 억지로 나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한국은 의료 인프라가 얼마나 잘 구성된 것인지 집에서 휴대폰 하나로 의사와 메시지로 증상을 소통하고 약을 받아볼 수 있는 의료 인프라가 이미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살면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실제로 한국의 인터넷 검색을 통해 몇 가지 검색을 해보니 한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비대면 진료 시스템이 일상 속에서 너무나 평범하게 운영되고 있더군요. 특히나 비대면으로 증상을 상담받고 약을 제조하는 것까지 남편은 고작 10,000원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정말 놀라운 말을 했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독일을 떠나 한국에서 데이지가 아프다는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독일에서 저녁 시간에 데이지가 아팠다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자가치유가 되기를 기다려야만 했을 텐데 한국은 그럴 필요 없이 부디 밖을 나가지 않고도 너무나 신속하게 약을 받아서 치료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당장 이 사실을 독일의 친구들에게 알렸고 역시나 저와 같은 부모였던 친구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그렇게 편리한 나라가 존재하고 있었냐며 당황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약 배달뿐만 아니라 단순한 택배와 식료품 먹거리까지 거의 모든 것들이 단 하루면 배송이 오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였고 독일에서는 모든 물품을 택배로 받는데 한 달 이상이 걸리는 이 미치도록 엄청난 차이에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궁금해질 지경이었죠. 말 그대로 한국은 휴대폰 하나로 모든 것을 받아볼 수 있는 미친 나라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말대로 역시나 약 40분 뒤 집 앞에는 작은 봉투에 담긴 감기약이 들어있었고 데이지는 곧바로 안정을 취할 수 있었죠. 만약 독일이었다면 아무런 치료도 해보지 못하고 소가리를 했을 것이라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였고 편안하게 잠을 자는 데이지의 모습을 보니 한국이라는 나라에 더할 나위 없는 감사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 남편이 한국으로 이민 출장을 간다고 했을 때 굳이 꼭 가난한 나라인 한국으로 가야 될까라고 말하며 남편을 뜯어말렸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의 제 행동이 너무나 후회되며 사람의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데이지는 배달로 받은 약을 먹고 빠르게 안정되어 갔고 저 또한 남편과 함께 짐 정리를 끝내고 간단히 휴식을 취하기로 했는데요. 간단히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싶었지만 남편의 집에는 커피 머신기가 없었고 저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일단 소파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엘리베이터만 타고 내려가면 바로 밑에 입주민용 카페가 있다는 또다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저에게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는데요. 그곳에는 넓게 펼쳐진 산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카페가 있었고 남편은 이건 한국의 아파트에 있는 스카이 라운지 카페라며 늦은 시간까지 이용되고 있으니 간단히 내려가서 커피라도 한잔하고 오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시간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지만 남편은 한국의 경우 새벽 시간이 되더라도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라고 했고 데이지 또한 편안하게 잠을 잘 자고 있으니 시차도 적응할 겸 피로를 풀자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함께 도착한 한국의 아파트 카페는 직접 눈으로 마주하자 경이로울 정도였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잠이 오지 않는 한국인들이 커피를 마시거나 업무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이 모습은 독일의 최고 부자들도 누릴 수 없는 새벽 시간의 여유에 가까웠기에 이상한 기시감이 느껴질 정도였죠. 놀랍게도 한국은 아파트라는 거주단지 안에 카페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했고 저는 이러한 형태의 거주단지가 한국에서는 너무나 평범하다는 남편의 말에 한국이 정말 얼마나 부유한 나라면은 이런 시설이 당연한 걸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스카이 라운지 카페에 앉아 산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니 독일에서는 새벽 시간에 치안에 떨던 생각이 떠오르면서 한국이 얼마나 감사한 나라인지 피부로 느껴질 정도였어요. 남편은 이제부터 최선진국 한국에서 같이 살아가 보자며 제 어깨를 토닥여줬고 저는 현재 한국에서 지낸 지 3개월이 지나가며 이제는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살기도 좋고 아름다운 나라 한국은 저와 같은 외국인들에게는 꿈에만 그려오던 최고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연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 몰라라 할 때는 언제고 전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도 싫다고요. 몽골의 한문화축제에서 아버지와 딸이 다투고 있습니다. 딸은 아버지에게 얼굴이 빨개진 채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아버지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자리를 뜨고 말죠. 딸은 그 모습을 보다가 눈물이 차오르며 자리에 주저앉고 마는데요. 과연 이 부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는 20살 음악을 하는 대학생 세리아라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정체성에 항상 혼란을 겪으며 살아왔어요. 제 친구들의 모습은 서양인 같기도 동양인 같기도 한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영락없는 동양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몽골어를 사용하고 있었죠.
저희 부모님은 항상 한국인임을 잊지 말라며 저에게 당부하셨지만 솔직히 쉽지는 않아요. 한국을 가본 적도 없을 뿐더러 저에게 한국은 너무나도 낯선 나라거든요. 제가 한국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부모님의 이야기 정도와 항상 데려가는 저희 동네에서 소소하게 열리는 한국 문화 축제를 통해 접한 것 정도죠. 사실 저는 그 축제도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냥 울란바토르에서 나이가 있으신 고려인들께서 주최하고 있는 축제예요. 네, 지금은 고려인 문화센터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거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 고려인이라는 말 자체가 싫고요. 하지만 올해는 부모님의 성화에 마지못해 축제를 따라 나섰어요. 사람들로 붐비는 센터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낯선 한국인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어색함을 느꼈어요. 구워지는 고기 냄새와 함께 제가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웃음소리와 수다가 공기 중에 퍼졌죠. 머리 위로는 한글로 쓰인 밝은 현수막이 한국문화축제를 알리고 있었어요. 올해 우리랑 같이 와줘서 정말 기쁘구나. 세리아 엄마가 절 껴안으며 말했어요. 내가 한국인임을 잊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 저는 억지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짜증이 올라왔죠. 20살인 제가 주말을 제 촌스러운 문화행사에서 보내는 건 정말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물론 저는 한국 이름과 얼굴을 가지고 있지만 몽골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제 고향이고 문화인 것 아닌가요? 한국은 그냥 삼성과 케이팝 밴드가 있는 머나먼 나라일 뿐. 저는 전혀 유대감을 느끼지 못한다고요.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 대해 깨달음을 얻기를 기대하는 듯한 표정으로 한국 공예품과 김치를 파는 부스에 저를 데려가셨어요. 하지만 고조 부모님이 한국 출신이라고 해서 제가 갑자기 이 축제에 참석한다고 갑자기 한국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건 아니었죠. 그러다 저는 무대에서 들려오는 갈채 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관중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과 지역 고려인분들의 엄청난 지원 덕분에 우리는 처음 소소한 축제부터 지금의 축제까지 오랜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우리의 활기찬 문화를 축하하고 있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는 몽골 억양으로 말했어요. 오늘날 12만 3천 명의 고려인이 몽골을 고향으로 여기고 있죠. 비록 우리 조상의 땅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들의 정신은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한국이 정말로 문화 보존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동안 우리를 외면한 듯한 태도는 뭐였을까요? 자라면서 한국과 특별한 유대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한국어를 유창하게 배우거나 방에 태극기를 걸고 싶다는 기분도 든 적이 없었죠. 만약 여러분들도 여기 축제 참가자들의 바랜 한복과 녹슨 문화 지식을 본다면 저와 비슷한 괴리감을 느꼈을 거예요. 저기 봐, 사물놀이 공연 준비를 하고 있네. 아빠가 열심히 말했어요. 세리야, 너도 가서 한번 보고 한국의 전통 예술에 대해 배워보는 게 어때? 우리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이야. 너는 음악에 관심이 많잖니. 그때 뭔가 제 안에서 툭 끊기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부모님은 하루 종일 제게 아무 의미 없는 이 문화활동에 참여하라고 밀어붙이셨고 안 그래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에게 한국인임을 강요하고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까지 간섭하려고 하는 모습에 분노가 솟구치는 것 같았죠. 저는 아빠 쪽을 획 돌아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전 저런 이상한 공연 보고 싶지 않아요. 전 아빠와 달라요. 전 다른 사람들처럼 한복 입고 한국인 흉내내는 일 따위는 하고 싶지가 않다고요. 저의 큰 소리의 순간 아빠의 얼굴이 어두워졌고 약간은 화가 나기도 상처받은 듯하기도 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세리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니? 이건 내 문화고 역사야. 우리가 그걸 제대로 내게 알려주지 못했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거부해서는 안 돼. 거부요. 전 비웃었어요. 한국이 사실상 우리를 버렸는데 그런 말씀이 아직도 나오세요. 저희가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을 때 한국은 어디 있었나요? 우리 언어와 전통을 지키는데 도움이 필요했을 때는요. 한국은 이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유대를 확장하고 싶어 할 때야 비로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잖아요. 엄마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을 끼어들었어요. 세리야, 그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다. 한국도 자체적인 어려움과 정치적 격변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경을 쓸 수가 없었어. 하지만 이제는 화해하려 노력하며 우리 고려인들과 다시 연결되고 있잖니. 전 팔짱을 끼고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우리라는 말 좀 쓰지 마세요.
전 몽골예요. 엄마 그게 제가 잘한 것이라고요. 제 흥분에 아빠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치솟았어요. 몽골인과 한국인이 양립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우리 민족은 이국 땅에서 문화를 지키기 위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견뎌냈어. 너의 할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우리 언어와 전통을 다음 세대에 물려주셨다. 넌 내 생각만 하며 고집을 부리면서 그 기본 역사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 희생을 모욕할 수 있는 거냐. 아버지의 말은 왠지 모르게 저를 작아지게 만들었어요. 저는 순간 치밀어 오른 부끄러움과 방어심이 속에서 싸워야 했어요. 잠시 아버지의 맞받아치고 싶었죠. 항상 부담스럽고 싫었던 그 한국인의 정신을 받아들이는 것을 거부할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아빠의 고뇌 찬 표정 속 무언가가 절 멈추게 했어요. 분노 아래에는 자식들이 그토록 지키고 애썼던 문화에서 멀어지는 걸 지켜본 사람의 아픔이 느껴졌죠. 차별과 말살을 겪으면서도 다음 세대의 자부심을 심어주려 애쓴 사람 말이에요. 저희 가족 사이에는 잠시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아버지는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자리를 뜨셨죠.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저도 20년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요. 어머니는 저를 지그시 바라보셨어요. 딸, 내가 이제껏 힘들었을 거라는 거 안단다. 아마 집에서와 밖에서의 정체성이 달라서 많이 혼란스러웠겠지 하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받아들여 보는 건 어떻겠니? 어머니가 부드럽게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저는 한국인이 아닌데 제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 너와 같은 기간을 겪었단다. 아버지도 나도 너와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우리가 없어도 내가 우리의 유산을 함께 이어가줬으면 하는 거야. 역사와 문화를 알고 나면 너의 정체성을 찾는데 더 도움이 될 거란다. 어머니께서 저를 다독이며 말씀하셨어요. 부드럽게 저를 달래주는 어머니를 바라보니 어쩌면 제가 너무 과한 반응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정말 저와 같은 것들을 다 겪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정체성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어머니의 말씀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저의 진짜 정체성을 찾고 싶어 하면서도 어느 한쪽을 진득하게 파고들어 보려는 노력을 한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순간 아버지에게 죄송한 감정이 들었어요. 두 분은 저에게 강요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저의 정체성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주려고 하신 것이었죠. 죄송해요. 엄마 아빠께서 돌아오시면 사과드릴게요. 엄마 말씀대로 오늘은 한번 온전히 받아들여 볼게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엄마에게 말했어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조용히 안아주셨죠. 그 사이에 아버지께서 돌아오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미안해요. 아빠, 그런 말 하면 안 됐어요. 우리 역사가 아빠한테 중요한 거 알아요. 가족이 치른 희생도 존경해요. 그냥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나 제대로 배우지 않은 전통에 어떻게 유대감을 느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말에 화장실에서 돌아오신 아빠는 좀 놀라신 것 같았어요. 약간 눈시울이 붉어지시는 것이 보였죠. 아버지는 망설이며 제 팔꿈치에 손을 올리셨어요. 이해한다. 세리야, 나도 너무 밀어붙여서 미안하구나. 한꺼번에 받아들이기엔 버거운 게 많지.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적절한 표현을 찾는 듯 했어요. 너에게 딱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이 되라거나 갑자기 한 것과 연결되길 바라는 게 아니야. 그저 열린 마음을 갖고 내 정체성의 이 부분을 탐구할 기회를 스스로에게 주면 좋겠구나.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심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누구도 정확히 어떻게 한국인이 되어야 하는지 말해줄 순 없어. 세리야, 그건 내가 직접 찾아내야 할 거야. 하지만 가족의 역사를 파고들기 시작하면 놀라운 걸 발견할 수도 있단다. 우리 민족의 이야기에는 엄청난 회복력과 아름다움이 있거든. 전 입술을 깨물며 부모님의 말을 곱씹었어요. 부모님의 방식이 때론 서툴지만 사랑에서 우러나온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제 방어심은 두려움을 기반으로 두고 있었어요. 깔끔한 현대 몽골 여성이라는 제 스스로의 정체성에 도전할 수도 있는 한국의 역사와 유산을 마주하는 게 무서웠던 거예요. 하지만 아빠 목소리에 묻어난 날것의 감정, 그리고 어머니의 격려를 겪으며 저는 이제는 이해하려 애쓰고 싶어졌어요. 설령 제 편견과 가정에 대한 몇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맞닥뜨리게 된다 해도 말이죠.
맞아요. 마침내 그들의 희망에 찬 시선을 마주하며 말했어요. 무시해서 죄송해요. 배울 게 많다는 거 알아요. 새로운 거라도 열린 자세로 우리 한국 문화유산과 교감하려고 노력하고 싶어요. 갑자기 깊은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약속은 못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지켜볼게요. 안도감이 아빠의 얼굴을 비췄고 미소 지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바랄 수 있는 전부란다. 세리야 노력해줘서 고맙구나. 언제든 궁금한 게 있거나 배운 걸 이야기하고 싶으면 옆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으렴. 저는 순간적으로 아버지를 껴안았고 긴장이 그의 깡마른 몸에서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나도 사랑해요. 아빠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아빠 딸인 게 자랑스러워요. 축제 인파에 다시 합류하려 돌아서는데 이전의 모호함 속에서 조심스러운 호기심에 불꽃이 일렁였어요. 처음으로 이생기 넘치는 공동체의 일부로 보이는 게 어떤 기분일지, 한국인 정체성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어떨지 궁금해졌죠.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축제 옆쪽의 전시실로 데려가셨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었죠. 아버지를 따라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캠퍼스 가득 퍼져 있는 고난과 슬픔의 이미지에 놀랐어요. 많은 그림이 1930년대 스탈린 통치하의 소련, 극동 지역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들의 잔혹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었죠. 울컥하는 기분을 느끼며 저는 천천히 가장 가까운 그림으로 다가갔어요. 작품은 황량한 들판에 모여있는 초췌한 한인 농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보잘것없는 짐들이 주위에 흩어져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 깃댄 절망과 좌절감이 거친 분놀림 속에 생생히 느껴졌어요. 배경에는 소련 군인이 소총을 들고 서 있어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강조하고 있었죠. 그림을 바라보고 있자니 아빠가 제 옆으로 다가와 평소답지 않게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불과 2세대 전에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니 믿기 어렵구나. 너의 고조 부모님은 스탈린의 대규모 강제 이주 정책에 따라 몽골으로 추방된 10만 명이 넘는 한인들 중 한 분이셨단다. 열차에 오를 때 며칠 안에 짐을 싸서 인생을 정리해야 했어. 음식이나 물도 제대로 없이 말이야. 전 고개를 끄덕이며 팔짱을 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하려 했으면서요. 우리 가족이 추방된 역사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빠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굶주림 추위 질병으로 수천 명이 고된 여정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시신은 잔인하게 버려졌지. 살아남은 이들이 도착했을 때는 오지에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했어. 재산도 빼앗기고 제대로 된 거처도 없이 무에서 새 삶을 일구어내야만 했단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다음 그림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작품은 꾀약볕 아래 아기를 업은 채 목화밭에서 일하는 한인 여성의 모습이었죠. 할아버지가 그린 작품이며 고려 사람들의 인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어요. 소련에서 고려인을 일컫는 말이죠. 아빠는 자부심과 슬픔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림을 바라보았어요. 어렸을 때 할아버지는 추방자의 거의 4분의 1이 극한 상황에서 처음 3년 내에 사망했다고 말씀하셨단다. 하지만 살아남은 이들은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화를 지키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어. 아이들에게 몰래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를 세우고 집단 농장과 사업체를 설립하고 전통을 물려주기 위해 문화단체를 만들었지. 바로 그들의 회복력 덕분에 우리 공동체가 번창할 수 있었던 거야. 전 침을 꿀꺽 삼켰어요. 처음으로 새로운 존경심이 스며들었죠. 할아버지를 그저 근엄한 노인으로만 여겼는데 이제는 낯선 땅에서 적응하며 정체성을 지키려 애쓰는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됐어요. 그런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그런 상실의 그늘 속에서 자라며 기쁨과 목적을 발견하는 건 어떤 기분일까요? 현실을 계속 둘러보면서 저는 그림이 몽골 한인들의 고통과 승리를 모두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 감탄했어요. 한 작품은 활기찬 음력 설 축제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화려한 한복을 입은 무용수들과 전통 음식이 가득 담긴 상이 그려져 있었죠. 또 다른 그림은 1988년 한국과 소련의 공식 외교관계 수립을 묘사하고 있었는데 이는 한인들이 두려움 없이 당당히 문화유산을 기릴 수 있게 된 전환점이었어요. 전시실을 나설 즈음에는 머릿속이 어지러웠어요. 조상들이 문화를 지키기 위해 극복해야 했던 엄청난 역경을, 이 역사를 배우는데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수치심이 불꽃처럼 속을 스쳤어요.
그토록 피 말려 쟁취한 한국인 정체성을 무시할 자격이 나한테 있기는 한 걸까요? 엄마는 제 생각에 잠긴 표정을 눈치챘는지 어깨를 위로하듯 꾹 눌렀어요.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는 거 안단다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오늘 여기 와서 역사와 마주한 널 보면 할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할아버지는 내 세대가 이국 땅에서 한국인이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도록 그 장면들을 그리신 거란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참으며 엄마를 꼭 껴안았어요. 오늘 여기 데려와줘서 감사해요. 목이 메어 간신히 말했어요. 전 몰랐어요. 저희 가족이 겪은 일이 이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축제 인파에 다시 합류하면서 이제 저는 새로운 눈으로 행사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전통 노래와 춤은 그저 촌스러운 유물이 아니라 정체성의 표현이었죠. 주위의 웃음소리와 잡담은 새로운 의미를 띠었어요. 이는 상상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기쁨과 공동체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소리였던 거예요. 그리고 평생 처음으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한 진정한 유대감의 불꽃이 느껴졌어요. 나에게 물려진 회복력의 유산을 기리고 싶었죠. 다음 몇 주 동안 한국 문화와 몽골에서의 가족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에 몰두했어요. 부모님께 질문을 쏟아내고 낡은 사진첩과 문서를 뒤졌으며 심지어 지역 문화원에서 초급 한국어 수업에도 등록했죠. 평생 처음으로 유산을 피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려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열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녕하세요. 와 감사합니다조차 겨우 말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한국 정체성을 받아들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한국 행사보다는 여전히 몽골 환경이 더 편한데 말이에요. 이런 불안감은 어느 저녁 부엌 식탁에서 한국어 숙제로 씨름하다 정점에 달했어요. 아빠가 지나가다 교재를 힐끗 보더니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렸죠. 한국어 배우는 줄 몰랐네 아빠가 말했어요. 얼굴에 기쁨이 퍼졌죠. 멋지구나. 세리야 관심 가져줘서 기쁘다. 전 고개를 숙이며 뺨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문화원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랑 대화하고 싶어서요. 중얼거리며 할아버지와 할머니라는 한국말을 썼어요. 하지만 아직 잘 못해요. 생각보다 훨씬 어렵더라고요. 놀랍게도 아빠는 의자를 빼서 제 옆에 앉더니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세리야 노력하는 게 자랑스럽구나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어가 유창해지거나 이 모든 문화 관습을 받아들여야만 진짜 한국인이 될 수 있다고 아빠는 생각하지 않아. 그게 핵심은 아니란다. 전 혼란스러워하며 찡그렸어요. 하지만 언어와 전통을 지키는 게 요점 아닌가요? 아빠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정체성의 핵심은 아니란다. 한국인이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역경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탱해준 가치와 정신에 관한 거야. 조상들의 희생 공동체의 유대 그리고 회복력에 대한 자부심 말이야. 내가 소련군에서 복무할 때 말이다. 너무 고립되고 외로워서 나 자신을 잃어버릴 것만 같았던 때가 있었어 하지만 누군가 오래된 한국 민요를 흥얼거리거나 할머니 음식 맛이 나는 요리를 먹을 때면 마치 살아나는 것만 같았지. 그런 작은 고양이 조각들이 내가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 상기시켜주곤 했거든. 그의 말을 곱씹으며 눈물이 차오르는 것이 느껴졌어요. 한국인이 된다는 게 특정 문화적 징표보다는 유대감, 역사와의 무형의 연결 같은 느낌에 관한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죠. 아빠의 시선이 안쪽을 향했어요. 마치 기억 속에 잠긴 듯했죠. 특히 한 노래가 늘 힘이 되어주곤 했어. 아리랑이라는 곡인데 600년이 넘도록 한국인들의 인기 있는 민요란다 하는 상실과 그리움을 노래하면서도 희망과 인내를 말해 아무리 고향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도 우리의 정신은 살아 숨쉰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노래란다. 아리랑이란 말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한국 행사에서 그 구슬픈 선율을 조각조각 들어본 적은 있지만 그 이면의 의미에는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거든요. 이제 갑자기 이 노래의 힘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욕구가 불타올랐어요. 아빠를 비롯한 수많은 한국인들의 삶의 어려움을 지탱해준 노랫말이에요.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아빠의 얼굴이 번득이는 아이디어로 밝아졌어요. 있잖아. 다음 달 추석 행사에서 공연할 사람을 찾고 있대. 아리랑을 배워서 신청해보는 게 어떻겠니? 전 그 제안에 깜짝 놀라 공포가 몰려왔어요. 공연이요? 사람들 앞에서요? 잘 모르겠어요. 아빠, 제 한국어는 아직 너무 서툴고
여태 대중 앞에서 노래해 본 적도 없는 걸요.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빠는 눈에 장난기를 담고 미소를 지었어요. 너 자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르겠구나. 세리야 또는 가장 무서워하는 일들이 가장 보람 있는 거란다. 그리고 아리랑을 배우기 시작하면 그게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라는 느낌이 들어 믿어봐. 그 노래는 사람 속에 스며들어 너의 일부가 되는 묘한 힘이 있단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망신당할까봐 두려운 것과 점점 커지는 호기심 사이에서 갈등하면서요. 마침내 깊게 숨을 내쉬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할게요. 하지만 절대 웃으면 안 돼요. 아빠는 껄껄 웃으며 절 끌어안았어요. 역사를 받아들인다고 너를 비웃을 리 없잖니 단호히 말했어요. 정말 자랑스럽구나. 세리야 할아버지도 그러실 거야. 내 방식대로 우리 문화를 지켜나가고 있으니까 아버지의 품에 안겨있자니. 가슴속에서 새롭고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처음으로 한국인이 된다는 게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건 임의의 언어 기술이나 관습에 체크리스트를 달성하는 게 아니라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는 공통의 역사와 정체성에 다가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공연이 얼마나 벅찰지 모르겠지만 아리랑을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축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그 고대 노래의 음표 어딘가에서 제 이야기의 한 조각을 발견할 수 있을 거란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 후 한 달은 한국어 수업 아리랑 연습, 그리고 추석 축제에서 다가오는 공연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신없이 지나갔어요. 가사를 외우는데 전념하면서도 무대 위에서 완전히 망신당할 거란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죠. 만약 그만두고 가사를 잊어버리면 어쩌지 하지만 한국 문화유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은 깊은 열망에 이끌려 저는 계속해서 연습했어요. 그렇게 축제 당일 커뮤니티 센터는 밝은 등, 펄럭이는 한복 치마, 송편과 전통 명절 음식으로 가득 찬 상들로 변신해 있었어요. 공연 준비를 위해 분장실에 들어서자 긴장감과 흥분이 휘몰아쳤어요. 엄마가 옷가방을 들고 감격에 젖은 미소로 기다리고 계셨어요. 벌써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세리야 정말 아름답구나. 꽃무늬 한복을 입는 것을 도와주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다 자라서 추석에 공연까지 한다니 믿을 수가 없어. 할아버지가 널 보셨으면 자부심이 넘쳤을 거야. 할아버지를 실망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속삭이며 한복 치마를 매만졌어요. 전 왠지 저를 속이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이걸 할 만큼 한국인 같지가 않아요. 엄마는 제 얼굴을 어루만지면서 사랑으로 가득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잘 들어 세리야, 넌 그 누구만큼이나 한국인이란다. 내가 어떤 언어를 쓰고 문화를 얼마나 아느냐는 중요치 않아. 할아버지는 한국인이 된다는 건 남에게 증명하는 게 아니라고 늘 말씀하셨지. 그건 내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이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우리 역사와 가치와의 연결이란다. 어머니는 제 뺨을 쓰다듬으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어요. 오늘 저 무대에 설 때 관객에게 감동을 주거나 동작 하나하나 완벽하게 하려 애쓰지 마. 그냥 진심을 담아 노래하고 아리랑의 힘을 느껴보렴이나 믿어보렴. 우리 조상들의 정신이 너를 통해 빛날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감사함과 소속감이 밀려들었어요. 전통적인 한국인의 틀에 완벽히 들어맞진 않겠지만 제 유산을 주장하는 데는 정해진 방법이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열린 마음으로 배우려는 자세만 갖춘다면 저도 누구나 한국인이라 부를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무대 곁으로 향했어요. 다른 출연자들이 긴장된 채 웅성거리며 모여 있었죠.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소개하기 시작하자 깊게 숨을 내쉬고 밝은 조명 속으로 발걸음을 내디뎠어요. 아리랑 도입부에 맞춰 심장이 쿵쿵거렸죠. 처음 몇 소절은 목소리가 불안으로 떨렸고 동작은 뻣뻣하고 어색했어요. 하지만 애절한 멜로디와 익숙한 가사에 빠져들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 변화했죠. 저보다 앞서 있었던 모든 한국인들의 격렬한 감정과 회복력을 담아내며 매 단어마다 진심을 쏟아부었죠. 한국의 아름다운 풍광과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씁쓸한 그리움을 노래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면서도 자부심과 정체성을 잃지 않았던 조상들, 제 민족과 깊은 유대감을 느꼈어요. 그 순간 왜 이 노래가 한국인 정신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는지 본능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죠. 그건 수세기 동안의 격변과 변화 속에서도
우리 민족을 지탱해준 깨지지 않는 공동체와 문화의 유대를 노래했으니까요. 마지막 소절에 이르러 제 목소리는 새로운 자신감과 확신으로 우렁차게 울려 퍼졌어요. 진실되고 명료하게 가사가 울려 퍼졌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세 노래가 지속되고 마침내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저는 가쁜 숨을 느끼며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눈물 어린 환호는 거의 귓가에 들리지 않았죠. 느낄 수 있는 건 오직 깊은 소속감과 목적. 의식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서 있다는 확신뿐이었어요. 무대 뒤로 내려오자 부모님이 절 세차게 껴안았어요. 자부심과 감정으로 빛나는 얼굴들이었죠. 세리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훌륭했어. 아빠가 목이 메어 말했어요. 진정한 한국인의 혼을 담아 불렀어. 내가 내 아빠인 게 자랑스럽구나. 엄마도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너는 아리랑의 본질을 생생히 구현해냈어. 얘야. 내 할아버지와 우리 모든 조상이 너와 함께 무대에 있었던 게 느껴졌어. 오늘 그분들이 미소 지으며 너를 내려다보고 계셨을 거야. 칭찬과 사랑을 받으며 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온전함과 명료함을 경험했어요. 오랫동안 한국 문화유산에서 도망쳐왔죠. 그걸 받아들이는 게 나 자신의 본질적인 부분을 잃어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제야 한국인이 된다는 게 몽골 정체성을 지우거나 좁은 문화적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했어요. 그건 풍부한 회복력과 창의성 그리고 연결의 유산을 이어받는 거예요. 나의 자아감을 한층 더 깊고 확장시켜주는 것들 말이에요. 한국어나 한복 입는데 익숙해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 역사와 문화의 큰 그림에서 제자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조상들의 희생과 승리를 기리면서 동시에 나만의 길을 개척하는 거죠. 독특하게 나만의 한국인 정체성을 만들어가면서요. 가족과 공동체의 밝게 빛나는 얼굴들을 바라보며 이게 시작일 뿐이란 걸 알았어요. 아리랑을 가슴에 품고 유산에 대한 새로운 자부심을 안고 고려 사람으로서의 모든 기쁨과 도전을 껴안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한국 뿌리를 가진 몽골 여성으로서 그리고 불굴의 정신을 지닌 존재로서 말이에요. 이 길이 나를 어디로 이끌지 기대가 됐어요.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원 빵 한국 디저트 말하는 거야. 이상한 거 들어있으면 어쩌려고. 일본 디저트가 훨씬 맛있는데 왜 한국 빵에 대해서 글을 써야 하는 건데. 오사카에 위치한 월간지 사무실 안에서 한 여성이 남성에게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그녀를 설득하려고 하지만 여성은 나중에는 소리를 지르기까지 하죠. 결국 여성은 사무실 문을 꽝 닫고 나가버리는데요. 과연 이 둘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푸드블로거 겸 월간지에 실릴 기사를 외주로 받아 적는 프리랜서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 에리카라고 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나라의 음식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본 음식 싫어하는 사람이 있던가요? 예를 들어 스시와 회만 해도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먹는 것과 일본에서 먹는 건 천차만별일 거예요. 제가 보장할게요. 푸드블로거인 제가 말이죠. 실제로 먹으면 입에서 녹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타코야키는 또 어떻고요? 단짠의 조합이 엄청난 맛이죠. 그리고 디저트는 절대 빼뜨릴 수 없죠. 파르페나 타코야키 같은 건 이미 너무 유명하잖아요. 아,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도 먹고 싶을 정도네요. 매일 먹어도 안 질린다니까요. 저는 이렇게 맛이 풍부한 저희 일본 음식들을 알리는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독자나 제가 일하는 곳의 월간지의 독자들 중에는 해외분들도 계시거든요. 가끔 그들이 제 글을 보고 일본의 음식이나 디저트를 맛보러 왔다고 해주시면 그것보다 뿌듯한 일은 제게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광택이 나는 참나무 테이블 위에 진홍색으로 칠한 손톱을 꼼지락거리며 편집자를 기다렸어요. 이번에도 글을 하나 써드리기로 했거든요. 자주 일하다 보니 친해져서 이제는 이곳에서 일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음식을 주제로 하게 될지에 대해 설레는 마음으로 저는 의자에 앉아 있었죠. 잠시 후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하야시가 녹차 한 병을 든 채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통통한 중년 남자였죠. 애미 늦어서 미안해. 시부야 스크램블 교차로 근처는 교통체증이 엄청나잖아. 그는 한숨 돌리며 바로 자리에 앉았어요. 땀으로 범벅이 된 걸 보니 저 멀리서부터 뛰어왔나 봐요.
휴 아니었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시간 약속은 중요하니까요. 흥미로운 과제가 있어 하야시가 바로 본론으로 돌입했어요. 요즘 일본 전역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한국식 간식이 있거든. 바로 시범빵이야. 치즈를 넣은 작은 둥근 빵 알지? 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 식품 트렌드라고 농담하시는 거죠. 우리 일본에는 달콤하고 우아한 디저트가 충분한데 과하게 달고 요란한 외국 과자에 열광하는 글을 저보고 쓰라는 건가요? 편집자는 달래는 듯 손사래를 쳤어요. 일단 내 말 좀 들어봐. 후쿠오카부터 동경까지. 긴 줄을 서서 사 먹을 정도로 인기가 엄청난 디저트라고. 독특한 식감과 맛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어 그냥 지나가는 유행일 뿐이에요. 전 무시하듯 말했죠. 몇 달 지나면 이칠도 하나의 식품 열풍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요. 하야시는 삐걱거리는 의자에 몸을 기댔어요. 글쎄 그럴 수도 있겠지 하지만 자네 임무가 바로 그게 사실인지 알아내는 거야. 이 시범빵 현상을 파헤쳐봐. 갑작스러운 인기 뒤에는 독자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매력적인 문화적 이야기가 숨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에게 한국 디저트를 리뷰하라고요. 전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죠. 열린 마음으로 조사해보라는 거야. 괜한 편견으로 무시만 하지 말고. 제 차가운 푸른 눈이 가늘어졌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기사에 딱 맞는 거야. 하야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내 까다로운 입맛과 높은 기준이 이 기사에 신뢰성을 부여해 줄 테니까. 내가 이 시범빵에서 가치 있는 무언가를 발견한다면 그건 정말 화제가 되지 않겠어. 하야시가 짜증나는 윙크를 날리며 제게 말했어요. 이번에 어떤 기사를 쓰게 될지 기대하면서 왔는데 솔직히 주제는 진짜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제가 한국을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한국 자체를 싫어하지 않아요. 단지 한국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뿐이죠. 한국 음식은 그냥 맵기만 해요. 솔직하게 요즘 왜 한국 음식들도 유행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보면 저희 일본에게서 영향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디저트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잘 만드니까요. 일본은 카페도 컨셉을 많이 정해요. 유치해 보일 수도 있지만 헬로키티 카페 같은 곳도 있고 모양도 그 캐릭터처럼 만들어 눈과 입이 모두 즐거운 그런 디저트를 만들어내죠. 하지만 한국은요. 저는 한국 디저트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뭐 음식으로는 김치 정도 들어봤겠네요. 그것도 맵잖아요. 라면도 한번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 너무 매웠어요. 일본 편의점이 유명한 건 아시죠? 많은 식품도 식품이지만 저희 로손빵을 먹어보시면 아주 놀라실 거예요. 편의점 퀄리티라고 보기 어렵죠. 너무나도 부드럽고 입에서 녹는 느낌이니까요. 타코야키는 또 어떻고요? 길거리를 지나다니면 자주 볼 수 있죠. 사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디저트들이 일본 길거리에는 깔려 있어요. 심지어 이런 길거리 음식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기도 쉽지 않은데 일본은 그게 가능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한국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국의 디저트가 디저트의 성지인 저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다고요. 심지어 열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잠깐 외국 음식이라 사람들이 신기해할 뿐이라고 생각하고만 싶었죠. 하지만 하야시와의 회사와는 이미 기사를 쓰기로 계약을 한 상태였고 동안 관계를 유지해온 곳이라 바로 거절하기가 조금 애매했어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정말로 제 관점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고 환상을 가지고 있는 이 시범빵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칠 수도 있잖아요. 별거 아닌 음식이 잠깐 지나가는 유행을 타고 있는 것뿐이라는 기사를 낼 수도 있으니까요. 좋아요. 한번 알아보죠. 제가 말했어요. 역시 당신은 멋진 기자야.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취재해 보라고. 먹어도 보고 말이야. 하야시는 호탕하게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저는 사무실에서 나와 다짐했어요. 제대로 한번 맛보겠다고 말이죠. 사람들의 반응도 살피고 직접 먹어도 보고 어떤 점에서 사람들이 열광하는지를 알아보겠다고 말이에요. 그 후 몇 주 동안 전 시범빵 열풍을 조사하느라 엄청난 시간을 보냈어요. 특히 신주쿠같이 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서 치즈를 가득 채운 둥글고 손바닥만 한 방울 파는 베이커리와 길거리 가판대를 오사카 곳곳에서 발견했죠. 처음엔 그 화려한 모양의 한국 과자를 사기 위해 길게 줄 선. 일본인들과 외국인들의 모습이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어요.
일본에는 도라야키나 화과자처럼 세련되고 우아한 전통 디저트가 많은데 왜 저런 걸 좋아하는 걸까요? 새로운 게 주는 매력이 열풍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건 인정해야겠더라고요. 폭신한 빵에서 늘어나는 모짜렐라 치즈 올가미를 보면 본능적으로 음식을 만지고 싶어지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맛은 그 인기만큼 대단하지 않을 거라고 추측했죠. 선선한 가을날 전 결국 가장 인기 있는 시벤 빵 가판대 앞에 줄을 섰어요. 각 구운 빵에서 흘러나오는 향긋한 냄새는 인정컨대 솔직히 매혹적이기는 하더라고요. 손님들이 둥근 빵을 살며시 찢으면 녹진한 치즈가 사르르 늘어나는 걸 보며 첫 입을 간절히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거의 1시간을 기다린 끝에 드디어 제 차례가 왔죠. 퉁명스럽게 주문을 하자. 쾌활한 가판 주인이 아직 지글거리는 시범빵을 종이 접시에 올려주었어요. 가운데 뚫린 구멍에서 끈적한 모짜렐라 치즈가 유혹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죠. 바삭하면서도 커스터드 같은 겉면과 녹진한 짭짤한 모짜렐라. 치즈의 조화가 상당히 맛있더라고요. 단맛과 짠맛의 조화가 환상적이었어요. 빵 자체의 염도와 가벼운 식감이 모짜렐라의 진한 맛과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죠. 전형적인 일본식 디저트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약간 고소한 맛도 났죠. 전 말문이 막힌 채 맛을 음미하게 되었어요. 이 초라해 보이는 간식은 의외로 복합적인 맛을 내고 있었거든요. 낯설면서도 친숙한 맛이랄까요? 인정하기 싫었지만 폭발적인 인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맛은 어떠세요? 밝은 표정의 가판 주인이 약간의 억양으로 일본어를 구사하며 제 멍한 표정을 기쁨으로 착각하고 물었어요. 뭐라 대답하려다 문득 멈칫했죠. 한국 음식을 칭찬한다는 건 제가 평론가로서 그리고 일본 요리의 자랑스러운 애국자로서 믿어온 모든 것에 반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어깨를 으쓱했어요. 나쁘진 않네요. 한국 길거리 디저트치군요. 저는 주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휙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 디저트가 제 예상을 뛰어선 맛을 내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이 한국빵은 기존의 디저트 맛을 산산조각 내버렸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며 전 시범빵에 대해서 더 많이 조사해보기 시작했어요. 제 예정된 기사엔 단순히 맛을 묘사하는 것 이상이 필요했거든요. 이대로 좋은 맛만 묘사해서 글을 쓸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이 특정 식품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본인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철저히 분석해야만 했어요. 제가 발견한 건 요리계의 세계화와 문화 융합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였어요. 시범빵의 영감은 한국의 전통 붕어빵이나 꿀빵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어요. 심지어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놀라웠던 것이 이 시범빵은 경주빵으로도 불리는데 그냥 디자인된 것이 아니었어요. 일본에서는 시범빵으로 불리지만 한국에서는 시범빵으로 불리고 있었죠. 디자인은 시범동전을 모티브로 한 것이었어요. 심지어 시범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남 통영에는 100원 빵이 서울 신사동에는 500원 빵도 있더라고요. 동전을 크게 만들어 먹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게 하면서 재미도 줄 수 있는 창의성이 돋보이는 생각이었어요. 또 이 둥근 시범빵은 사실 나가사키 같은 도시의 특산품인 카스테라를 기반으로 한 거였어요. 이 익숙한 케이크에 녹진한 모짜렐라와 짭짤한 속재료를 채워 넣음으로써 길거리 상인들은 의도치 않게 완전히 새로운 퓨전 푸드 카테고리를 만들어냈고 이는 모든 계층의 간식 애호가들에게 매력적으로 다가갔죠. 제가 현장 인터뷰를 더 진행하면서 몇 가지 광범위한 사회학적 트렌드도 수면 위로 떠올랐어요. 시범빵의 휴대성과 저렴한 가격이 널리 퍼지는데 큰 역할을 했죠. 하지만 더 흥미로운 건 이 간식이 문화적 경계를 넘어 얼마나 빠르게 받아들여졌는가였어요. 현재 한류를 주도하는 일본 젊은이들은 이 과자의 기원을 즐기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시범빵이 다양한 문화를 공유한다는 걸 좋아해요. 분비는 크레페 가판대 앞에서 만난 10대 소녀가 제게 말했어요. 게다가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사진이 엄청 멋져 보이잖아요. 지나가다 만난 20대 커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빵을 들고 사진을 찍으면 너무 이쁘고 귀엽게 나와요. 여성이 웃으며 이야기를 했죠. 길거리에서도 가지고 다니면서 먹기가 너무 편해서 좋아요. 옆에 남성도 웃으며 거들었어요. 이 한국 디저트는 맛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니즈도 잘 알고 있는 빵이었어요. 휴대성이 간편할 뿐더러 요즘 젊은 사람들이 사진을 이쁘게 올릴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서 만든 빵이었던 거죠.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젊은 사람들만 빵을 가지고 다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들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죠. 한국 빵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다 먹을 수 있는 빵을 만들면서도 트렌드를 따라간 거예요. 저는 이런 변화하는 문화적 태도를 깊이 생각하며 천천히 입술을 깨물었어요. 늘 일본 요리의 순수성을 지키는데 자부심을 느꼈고 전통을 희석시키는 부당한 외국의 영향력을 물리쳤죠. 그런 제 강경한 입장이 이 현대의 세계화된 세상에선 절망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진 걸까요? 그날 밤 시범빵 기사의 개요를 잡으려고 앉았을 때 저는 평소답지 않게 갈등하며 빈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어요. 이 얌전해 보이는 간식 때문에 제 마음속 깊이 뿌리 박힌 편견들을 아직 완전히 직면하기 불편한 방식으로 의심하게 되었거든요. 저는 조금 더 검색을 해보았어요. 사람들의 실제 반응을 보니 다른 나라에서도 인기가 있나 궁금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미 시범빵은 베트남과 미국에서도 인기가 엄청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SNS에 올린 사진만 수두룩 빽빽이었고 줄이 얼마나 긴지 무슨 맛인지 서로 이야기하며 열광을 하고 있었죠. 이게 사실인가요? 제가 사실은 한국의 디저트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한국 디저트에 대해서 더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찾아보면서 놀라운 음식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한국에는 다양한 디저트들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우선 각 지역마다 유명한 디저트들도 있었어요. 대전이라는 곳에서는 성심당에서 빠는 고로케가 유명했는데 단팥소보로도 유명하지만 안에 부추를 넣기도 하면서 재료의 다양성을 더하고 있더라고요. 사진을 봤는데 저도 입맛이 돌더군요. 강릉은 커피빵이라는 것이 유명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오메기떡은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을 정도였어요. 후기를 보니 그렇게나 쫄깃쫄깃하다고요. 디저트라고만 하기도 애매한 게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약과 한국의 아주 오래된 간식이자 디저트였는데 달달해 보이는 꽃 모양처럼 생긴 조그마한 떡과 빵 사이 질감의 과자가 사진에 있더라고요. 따뜻한 차와 먹으면 딱일 것 같은 이 음식은 엄청난 달달함을 제공하며 남녀노소 모두 즐기는 한국의 매우 오래된 디저트였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찾아보며 탄식했어요. 저는 대체 이 좁은 시야로 무슨 글과 기사를 쓴다고 했던 걸까요? 이제껏 일본의 디저트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저는 작아지기 시작했어요. 위의 것들 외에도 팥과 여러 과일을 넣어 만든 시원한 팥빙수 무지개색의 무지개떡, 길거리에서 파는 안에 꿀을 채운 호떡과 다양한 맛의 붕어빵, 그리고 한쪽 면에 계란을 통째로 구운 계란빵, 땅콩 모양의 땅콩빵까지 제가 찾은 것만 이 정도인데 가면 더 얼마나 많겠어요. 심지어 카페들은 자신의 카페의 특색을 살린 메뉴를 개발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까지 해놓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고 맛까지 만족할 수 있는 곳이었죠. 저는 직접 하나라도 시벤 빵이 아닌 다른 디저트를 접해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사카에 있는 파리크라상이라는 한국 빵집을 찾았죠. 저는 곧바로 출발해서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들어가자마자 침을 흘릴 뻔했어요. 고소하고 입맛을 당기는 냄새들은 어느새 제가 트레이와 집게를 들고 빵을 고르게 만들었고 저는 몇 개의 빵을 골라 올려놓았죠. 심지어 종류도 다양했어요. 처음 맛본 소금빵도 대단했죠. 짭짤한데 고소한 것이 계속해서 입맛을 자극하는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단팥빵이요. 저는 일본의 단팥빵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안에 생크림도 같이 들어있는데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너무나도 달달하고 부드러웠어요. 마지막으로 맛본 맘모스빵은 매우 커서 다 먹지는 못했지만 우유와 먹었을 때 찰떡궁합이었어요. 밖은 약간 바삭하기도 하면서 부드러운데 안에 있는 크림과 잼과 너무 잘 어울렸죠. 씹을 때마다 고소함, 달달함, 크리스피한 식감까지 저를 황홀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남은 맘모스빵만 포장을 해서 집으로 돌아와 기사를 바로 작성했어요. 시범빵 일본만이 아니라 세계가 열광이라는 주제로 시작했죠. 인정할게요. 처음에 저는 저희의 음식과 디저트가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한국의 디저트는 볼 것이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많은 정보와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할 때 한국의 디저트는 놀라웠어요. 단지 달기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의 디저트라도 많은 변형을 주고 고객들이 골라 먹을 수 있게 만들어 만족감을 덤으로 주었고요. 저는 며칠 동안 기사를 작성하고 하야시에게 넘기자마자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어요. 직접 가서 이번에는 한국의 음식을 경험해 보려고요. 순서가 조금 바뀌었지만 디저트를 맛보았는데 음식을 맛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렇게 빠르게 짐을 싸고 공항에 도착해 마침내 이륙하는 비행기에 앉아 저는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제대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음미해 보겠다고 말이죠. 다음 책을 주제는 이미 정해졌어요. 한국 음식과 그 복합성에 대해서 쓰는 것이죠. 벌써부터 너무나도 설레요. 처음에 저는 너무나도 좁은 시야와 입맛으로 블로거를 운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라요. 이제는 더 많은 음식을 독자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죠. 물론 일본 음식이 최고라는 마음을 바꾸고 싶지는 않아요. 그곳에서 자라왔고 입맛이 맞춰져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갇혀있지 않으려 해요. 한국에서 또 어떤 새로운 맛이 저를 황홀하게 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다음 제 기사를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아직 시범빵을 드셔본 적이 없으시다면 꼭 드셔보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응원과 격려의 한마디씩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자분들에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연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사연이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